정부마저 이런 말을 하다니 도대체 어떤 말을 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이야기인데요. 가눔클럽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을 1.6%로 제시했지만 소폭 하향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까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상저하고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반기에는 저성장하고요. 하반기에는 고성장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던 정부가 지금 소폭 하향 조정해야 된다고 하니까 1.6%란 성장률조차도 역대급이거든. 역대급으로 저성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내린다고 하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 0.8% 성장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떨어지지는 않을까 솔직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정부는 얼마만큼 줄일까요? 현재 정부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1.6%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정 전망을 할 텐데 이 수정 전망이 얼마 할 거냐? 진짜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0.8% 이렇게 내려올 거냐? 일단은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정부의 각각 기관들이 얼마나 내렸는지를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지표인데요. 한국은행은 1.4%로 내렸습니다. KDI는 1.5%로 내렸고요. 한국금융연구원은 1.3%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산업연구원은 1.4%대로 내렸고요. 국회 예산처는 지금 1.5%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 이들 6개 기관의 평균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1.45%입니다. 그럼 정부는 얼마나 내릴까요? 많이 내리면 1.4% 내릴 거고 적게 내리면 1.5% 내릴 거다. 뭐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죠.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하반기에 경제가 저성장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반기가 저성장으로 간다는 건 이미 예견되어 있는 일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L자형 경제 성장률을 가져갈 거다. 다시 말해서 침체가 된 상태로 길게 경기 침체는 가져갈 거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이 현실이 돼 가는 거죠. 완전 현실이 말입니다. 실제 해외 기관들도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성장률 전망치 낮추고 있거든요. 6개 기관의 평균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1.38%로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제통화기금이나 아시아개발은행이나 OECD나 무디스나 전부 다 1.5%의 성장률을 보고 있지만 낮출 수도 있다. S&P가 1.1%, 피치가 1.2% 낮췄듯이 낮출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하반기가 저성장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투자은행들이 예측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평균 성장률이 현재까지는 1.1%예요. 여기에서 말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가 1.9%인데 이거 내리면 평균 성장률이 0점대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노무라 정권이나 CT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성장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낮추지는 않았습니다. 노무라 정권이 올리지도 않았고요. CT은행 0.7%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성장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경제정책에 따라 다 달라지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보면 말입니다. 올해 대한민국의 경제가 아마도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플러스 0.8% 그 정도의 위기는 가져가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하반기 경제도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좋아져야 되는데
상황이 여의치를 못합니다. 세계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도 따라서 좋아질 확률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그렇지가 못해요. 게다가 중국마저도 지금 성장률이 이게 맞냐 안 맞냐 찬반 논쟁에 많이 지금 붙어 있거든요.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 우리 경제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거기에 많은 대비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말입니다. 괜찮겠지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말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서는요. 경착륙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경착륙 이제 시작됐다. 말이 경착륙이지 경착륙이라는 게 또 한 번 우리가 경제 위기의 침체까지 경제 위기였던 상황을 우리가 또 겪어야 된다는 상황이니까 그만큼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하반기 경제 난제 중에 난제고요. 악재의 연속일 거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의 어떤 분위기입니다. 이대로라면 여러분 물가도 쉽지 않고요. 경제 전체적으로도 L자형이 말입니다. 올해를 지나서 내년까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L자형이 내년까지 넘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심화되고요. 드네프르 강에 댐까지 폭파가 될 정도로 지금 곡물에 대한 어떤 가격 인상이 눈에 보이거든요. 댐까지 폭파가 됐으니까 경작지가 물에 잠겼을 거 아니에요. 그 바람에 안 그래도 어려운 공급망에 가격이 또 올라가면 그것은 여러분 아마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악재 중에 악재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장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고요. 게다가 중국의 요즘 반발 보면 이거 심상치 않아 보이거든요. 현재도 대중 어떤 수출 비중이 19.5%나 됩니다. 과거에 25%보다는 많이 낮췄어요. 그러나 이 중국의 어떤 반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냉전 시대에 미국과의 어떤 유대를 강화하고 일본과의 어떤 유대를 강화하는 모습이 중국은 거슬렸는 거예요. 여기에 따르는 보복이 나오지 않을까. 그것도 반드시 생각해야 될 대목 중에 하나거든요. 아마 그런 모든 요소들이 우리 경제에는 악재다. 이렇게 저는 예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도 이게 내년에 언제까지다 이렇게 아직 단정 짓기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내년 초까지도 침체의 높이 갈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오죽했으면 정부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까요? 그것은 그만큼 말입니다. 침체의 높이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 있습니다.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니고 일자리를 가질 때다. 작은 돈이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어디에 상관없이 가서 일을 해서 현금을 쌓자. 그리고 언젠가 다가올 기회를 우리는 생각을 하자. 코로나19 때의 위기처럼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IMF 외환위기처럼 안 오리라는 보장 없다. 경제는 순환이기 때문에 언젠간 오는데 그때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하자. 그런 말씀 제가 드렸는데 꼭 실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입니다.